지금 소개할 이야기는 대만 중구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입니다. 중국어와 영어가 공용어처럼 사용되는 이곳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자신들의 잊혀진 언어를 한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현재 대만의 공식 언어는 중국어이며 지역어인 대만어는 점점 교과서와 방송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만 대만어를 사용하고 학교에서는 오직 표준 중국어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때 우리도 겪어야 했던 말을 빼앗기는 시대, 그 고통을 이 아이들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한 한국인 교사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대만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를 한글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글로 우리말을 적을 수 있어요? 그 질문 하나로 시작된 실험은 아이들의 눈을 반짝이게 했고 잊혀져 가던 대만어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수업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작은 교실의 실험은 지역사회 전체를 흔들었고 전 세계 언론과 유네스코까지 움직이는 언어 보존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글이 누군가의 언어를 구하고 한글이 누군가의 정체성을 되살린 이야기. 이 영상은 바로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갑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한글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단 하나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의 이름은 윤재현이며 17년 동안 중고등학교 국어교사로 근무해 왔습니다. 매일 아침 책가방을 맨 학생들의 인사를 받으며 교문 앞을 지키고 칠판 위에 글자를 적으며 아이들과 시를 나누고 국어 수행평가를 앞두고는 밤늦게까지 아이들의 글을 읽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생 수 942명, 교사 수 53명. 그 중에서도 저는 국어라는 이름으로 학교의 색깔을 지켜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제 잘못이 아닌 것을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고 나중에는 말해도 소용없다는 무기력함이 저를 눌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한글이 세상을 바꾸는 장면을 직접 마주한 지금 저는 이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그날은 초겨울이 막 시작되던 11월이었습니다. 교정엔 마른 은행잎이 바스락거리며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고 교실 안은 중간고사를 마친 후 특유의 나른함으로 가득 차 있었죠. 교무실로 저를 호출한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윤 선생, 잠깐 들어오시겠어요? 사람은 감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는 것을요.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짙은 커튼 사이로 오후 햇살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고 교감 선생님의 눈빛은 불안함과 피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2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빨간 도장이 찍힌 면이 눈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죠? 입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해임 통보서였습니다. 그 순간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고 주변 소리가 먹먹해지더니 가슴 한복판이 뚫린 듯한 차가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몇 달 전 학교 예산이 부당하게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학교 체육관 공사 예산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증빙되지 않았고 급식 업체 계약서엔 석연치 않은 조항이 있었습니다. 정의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본능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과 사용하는 체육관이었기에 참을 수 없었고 무시할 수 없었으며 결국 교육청 감사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회유와 압박, 그리고 결국 해고. 그 뒤를 따라온 건 아내의 침묵과 이혼 서류, 친구들의 거리두기, 그리고 수면제를 머리맡에 두고 잠드는 나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신뢰를 잃고, 무엇보다 제가 왜 국어를 가르쳤는지 그 이유마저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주 우연한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대만 중부의 한 시골 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이었죠. 그곳은 학생 수가 200명을 채 넘지 않는 작은 고등학교로 해마다 교사가 바뀌는 지역 교육계의 사각지대라고 했습니다. 거기라도 가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거라도 그 말이 그렇게 절박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출국 전날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게이트 앞에서 저는 몇 번이고 여권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이름 3글자가 적힌 그 작은 책 속에는 전국 교직원 번호와는 다른 새로운 번호 하나가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던 서울의 불빛은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타이중 공항에 내리자 습하고 짙은 공기가 폐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공항에서 시골 마을까지 가는 버스는 2시간이 넘게 걸렸고 버스 안에선 익숙한 말이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감사합니다, 오빠 같은 단어만이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를 한국어 교사로 상기시켜주는 유일한 힌트였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선 첫날, 교사 12명 중 절반은 고개를 들지 않았고 몇몇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피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유창한 중국어 사이로 짧은 영어를 섞어 인사를 했습니다. 웰컴 유얼 코리안 티처 땡큐. 그 말에 담긴 뉘앙스는 분명했습니다. 왜 당신이 여기에 왔는가? 왜 굳이 한국어인가? 학생들의 반응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무표정했고 몇몇은 킥킥 웃으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수업을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윤재현 선생님입니다. 그러자 교실 뒷줄에서 어떤 남학생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걸 배워야 하죠? 질문은 정당했지만 그 말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렇다. 왜 여기까지 와서 이 말을 가르치는가? 그날 밤 교직원 숙소 창문 밖으로 바람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인근에서 개 짖는 소리, 벽시계를 지나가는 초침, 모든 소리가 낯설었고 외로움이 벽처럼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이후 대만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를 눈으로 보게 해주는 기적으로 이어질 줄은 그때의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선생님, 한글로 대만어 써보면 안 돼요? 교실 뒤편 창가 자리에 앉아있던 아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루오일인. 말이 많지 않은, 평소에도 질문 한 번 하지 않던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작은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교실 안은 일순 정적에 휩싸였고 다른 학생들은 피식 웃거나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남학생은 이렇게 말했죠. 한글로 대만어를 쓴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저는 말없이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분필을 들어 대만어 인사말 하나를 조용히 물었습니다. 리우, 맞나요? 안녕하세요를 대만어로 하면 학생들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대로 칠판에 천천히 리우라는 소리를 한글 자모로 옮겨 적었습니다. 리, 이, 키, 오, 리우. 그 순간 교실 앞줄에 앉아있던 루오일인이 입을 벌리고 숨죽이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우리말 소리랑 똑같아요. 글자로 보이니까 이상해요. 그날 이후 저희 수업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몇몇 학생들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는 어떻게 써요? 선생님, 우리 지역 사투리는요? 그건 표현할 수 있을까요? 대만어는 민난어 계열로서 음운 체계가 매우 다양합니다. 같은 단어라도 억양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았고 기존에는 대부분 중국어 한자를 빌려 쓰거나 아예 표기를 하지 않고 말로만 전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루오일이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대만어를 써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쓰면 안 돼요. 벌점을 받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던 일제강점기 시절 이야기,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선생님께 매를 맞고 교실에서 쫓겨났다는 그 이야기. 왜요? 대만어는 대만 말이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루오일이는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중국어만 써야 해요. 문서도 시험도 다 중국어로 써야 하고요. 대만어는 그냥 집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글자가 없어요. 아이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언어는 결국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말은 있어도 기록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다면 전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게 언어의 사망선고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업 시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실험 하나 해볼까요? 한글로 여러분의 말, 대만어를 적어보는 거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정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수업은 점차 뜨거워졌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아는 단어, 표현, 속담을 가져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을 듣고 소리로 분석해 하나하나 한글 자모로 적어주었습니다. 초기엔 어색함이 가득했지만 아이들은 점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도 아이들은 자리에 앉아 계속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달라고 했고
어떤 아이는 아버지께 들었던 대만 민요 가사를 불러주며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아이들의 말이 글자가 되어 교실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아이들의 감정과 정체성,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가 되었죠. 한 번은 루오일인이 조심스럽게 손바닥 크기의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를 처음으로 써봤어요 라는 문장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 말 같아요. 그냥 말뿐이었던 게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진짜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교사로서 이보다 더 깊은 감동은 없었습니다. 글이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아이들을 통해 다시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실험은 곧 반 전체로 퍼졌고 다른 학년, 다른 반의 학생들까지 수업이 끝난 복도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우리 말 써보고 싶어요. 그 눈빛 속엔 조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수업을 듣는 학생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를 지키는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저에게도 놀라움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어만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존재를 증명해주는 기록자, 그들의 언어를 살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소책자의 제목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한글로 쓰는 우리말, 대만의 목소리. 소책자를 만들기로 한 날, 학생들의 얼굴은 설렘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이 쓴 문장과 표현, 속담, 가족들이 사용하던 옛말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으며 이렇게 말했죠. 이건 우리 집에서만 쓰는 말인데요. 적어봐도 될까요? 할머니가 해주신 노래 가사예요. 혹시 이걸 글자로 쓸 수 있을까요? 교실 한편에선 자발적으로 디자인을 맡겠다는 학생이 나타났고 컴퓨터에 능한 천지우는 표지 디자인부터 전체 편집까지 맡겠다며 밤마다 학교 컴퓨터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 손으로 끝까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책에는 아이들의 말이 담겼습니다. 그들의 집에서, 시장에서, 할머니의 무릎에서 들은 말들이 한글로 옮겨졌고 페이지마다 손글씨와 사파, 사진들이 어우러지며 따뜻한 기록이 되어갔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엔 루오일인이 쓴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말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한글이 우리말에 날개를 달아줬어요. 그 책이 완성된 날, 교실 안에 있던 13명의 학생 모두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손뼉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책 한 권, 그 안에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과 기억이 담겨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우리도 기록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루오일인이 말없이 제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영상도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세요. 그 영상에는 아이들이 한글로 적은 이름표를 들고 차례로 자기소개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면에서 왕메이샤가 울먹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말이 진짜로 보였어요. 들리는 게 아니라 보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 창가에 앉아 영상을 다시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당하게 교단에서 밀려나던 그날, 수없이 밤을 새며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게 아니었을까 고민하던 그 순간들이 이 아이들의 웃음과 눈빛 안에서 명확한 답으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실험은 결국 학교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다른 교사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선생님, 아이들이 요즘 수업 후에 책을 만들어서 보는 것 같던데요. 도대체 뭘 가르친 거예요? 애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심지어 몇몇 학부모들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말을 처음으로 글로 써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수업 계속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소식은 곧 마을에도 퍼졌고 지역 신문사의 눈에도 띄게 되었습니다. 샤오링의 아버지가 기자였다는 사실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했는데 이건 그냥 흘려보낼 일이 아닌 것 같아서요. 기사를 써도 될까요? 그제야 저는 실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언어가 단지 말과 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이후 우리 교실은 더 이상 조용한 시골학교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벽면엔 한글로 적힌 대만어 문장들이 붙었고 복도 끝에는 아이들이 만든 우리말 전시 코너가 생겼습니다. 학생 수는 변함없었지만 수업 참여율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단 9시간이던 한국어 수업은 매주 신청자가 늘었고 보조 시간으로도 수업을 더 열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업 시간 외에도 아이들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교문 앞에서도 그들은 무언가를 기록하고 싶어 했고 그 기록을 존재의 증거로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아이들의 말처럼 한글이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매 수업마다 새로운 표현을 가져왔고 교실 바깥에서도 자신의 언어를 한글로 옮기는 일을 자랑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참여율은 90%를 넘겼고 방과 후 자율 모임에는 매주 평균 14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떤 날은 한 명도 빠지지 않았고 몇몇 학생은 수업이 없는 날에도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기쁨의 중심에서 한마디가 모든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선생님, 이 기사 보셨습니까? 그날 아침 교장실로 불려간 저는 교장 선생님이 내민 지역 신문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문 일면 하단에 한국인 교사의 신기한 언어 실험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로 교실 사진 한 장과 학생들의 책자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는 루오이린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활동이 교육적으로 너무 의미 있어 보였다고 했고 이 일이 단지 시골 학교에만 머물기엔 아깝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이 기사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만의 언어 정책은 아직 민감한 상태입니다. 교육부에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말을 아끼던 교장 선생님의 표정은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의 활동이 소개되었고 이내 대만 주요 언론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 제목은 점점 더 자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글로 대만어를 쓰다니, 대만 문화를 재정의하는 실험, 외국인의 교육 실험, 대만 사회에 던진 충격,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중국 관영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언어식 민주의가 대만을 침탈하고 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사는 저를 외국 세력의 대만 분열 시도 주체로 묘사했고 한글 프로젝트를 문화 정치적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 앞에는 낯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취재진, 질문을 던지는 리포터, 학생들의 얼굴을 찍으려는 카메라에 저는 다급히 몸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만 찍어주세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단지 자기 언어를 글로 써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루오이리는 긴장한 얼굴로 복도를 서성였고 왕메이샤는 수업 중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천지우는 교실 뒷문에 몰래 붙어있는 낙서를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누가 문화반 역자라고 썼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두려웠고 저희 책임이 이 아이들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교육부 조사단이 학교에 방문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관계자 4명이 각 교실을 돌며 면담을 진행했고 저는 별도로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떤 정치적 목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무표정이었습니다. 며칠 뒤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정치인과 학부모, 언론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고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우리에겐 한자가 있습니다. 왜 외국 문자를 써서 우리 말을 적습니까? 그건 우리 문화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건 음모입니다. 분노 섞인 그의 목소리는 공기마저 가를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회의실 한쪽에서 한 노인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루오이린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쥐고 있었고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어깨로 입을 열었습니다. 손녀가 처음으로 제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말로, 제가 하는 말로, 글로 썼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우리말이 글자가 되는 날을 볼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회의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도 멎었고 저는 숨조차 참은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교육부는 제게 경고장을 보냈고 비자 연장을 거부하며 한 달 내 출국하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수업은 정지되었고 교무실 책상 위엔 수업 자료 대신 쌓여가는 서류만 남았습니다. 학생들은 복도에서 저를 마주칠 때마다 슬픈 눈빛을 보내왔고 특히 루오이리는 제게 다가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요? 왜 우리가 우리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걸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처음으로 시간을 멈출 수 있다면 그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두 번째 추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대만에서,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다시 저의 이름 앞에는 교사가 아닌 논란의 인물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새벽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으며 공항으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방 옆에는 학생들이 만든 작은 소책자, 그리고 루오일인이 건넨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한글로 쓰인 대만어 문장들, 아이들의 소개 영상, 민요를 부르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마지막 장면은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생님, 한글이 우리를 지켜줬어요. 선생님도 꼭 지켜드릴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와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는 단지 언어를 가르친 교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말하게 해준 존재,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준 존재,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영상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서울대 조민석 교수였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마지막으로 배웠던 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다시 들려왔습니다. 윤 선생, 지금 언어학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윤 선생님 영상이 학술회의에서 소개됐어요. 유네스코에서 사례를 검토 중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망치듯 떠나온 이 대만의 작은 시골 학교에서 단지 아이들의 소리를 받아 적었던 그 작업이 이제 세계적인 논문과 정책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면 나랑 같이 연구하지 않겠나. 한글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일, 함께 하자고. 그 말은 저를 구했습니다. 그날 공항 게이트 앞, 저는 출국을 하지 않았습니다. 티켓을 환불했고 교수님이 알려주신 연구소 주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칠판이 아닌 책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후의 일들은 눈사람처럼 커졌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세상의 수많은 관심과 질문들이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등 다양한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고 학술지에는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글의 보편성, 문자 없는 언어를 위한 해답, 윤재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저는 조민석 교수님과 함께 문자 없는 언어의 한글을 적용하는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그 대상은 6개월 만에 12개 언어, 1년 만에 27개 언어로 늘어났습니다. 각 언어는 서로 다른 소리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놀랍게도 한글은 그것들을 대부분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고유의 조합 방식과 음소 표기 구조 덕분이었죠. 특히 북아프리카 투아레그 부족의 언어는 기존 알파벳으로는 표현할 수 없던 목구멍 소리까지도 한글로 안정적으로 표기할 수 있었고 남미의 마야 부족 언어 또한 한글 자음 모음 조합만으로 자연스럽게 기술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점차 글로벌 플랫폼으로 확장되었고 각국의 연구자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중앙아시아, 남태평양의 섬나라들까지. 한글은 그들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닌 말의 생명선을 이어주는 구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유네스코 세계언어 다양성 포럼의 공식 발표에서 저희 연구가 인류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혁신적 방법론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발표장에 앉아있던 저는 두 손을 꼭 쥔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당 뒤편 객석에 루오이린과 천지우, 왕메이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언어학을 공부하며 프로젝트의 청년 연구원으로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루오이린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억나세요? 제가 처음 한글로 우리말 써 보자고 했을 때 다들 웃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웃어요. 오히려 모두가 감탄하고 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한글이 세상을 구하고 있죠. 하지만 사실은 그때 내가 나를 구했는지도 몰라요. 그날 밤 숙소에서 저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삶, 더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저는 드디어 제 이름 앞에 다시 교사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돌며 한글을 통해 언어를 지키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교실에 섰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언어로 시를 써볼 거예요. 한글로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러분만의 소리로.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 시들이 다시 누군가의 말을 구할 것이라는 거요. 그리고 그 말은 또 다른 생명을 지켜줄 것이라는 거요. 한글은 그렇게 세상의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명의 교사가 한글로 다시 시작한 삶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언어조차 기록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첫 목소리입니다. 글자가 없던 말들이 한글을 통해 빛을 얻었고 사라질 뻔했던 기억과 문화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의 뜻처럼 누구나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그 뜻은 국경을 넘어 세계에 잊혀진 언어를 구하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한글은 단지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평범한 교사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 진심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전파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